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쟁점 법안을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처리를 하려면 오늘은 법사위에 넘겨야 합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인 셈이죠.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통해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최종 단판을 짓겠다 이런 뜻을 피력한 것도 사실은 이 시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을 불러놓고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열었죠. 이 자리에서 노동오법과 관련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될까요?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신 이목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이목희입니다. 네. 처음 인터뷰신 것 같아요, 팟짱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네.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거리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거리에서 짬짬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게 되셨고 축하드립니다. 중책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축하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울 때 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새누리당이요. 의원님을 노동운동가 출신의 강경파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덩달아서 비타협주의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강경파의 비타협주의자 옳은 평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네. 전반기에 환노위를 하고 후반기에 재경위를 갔는데 당시에 상임위원장이 현재 정의화 의장입니다. 그분이 한 2달 지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도 강경한 이야기를 할까 참 걱정을 했는데 네. 참 합리적인 사람이더라. 정의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좀 기를 죽이자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또는 자신들의 무성의 무능력으로 네. 일이 안 되는 경우에 면피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우리 당 강경파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네. 하려는 의도가 혹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서 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저한테 비정규직 법안을 성안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을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노사협상을 열어서 많은 부분을 고쳤거든요. 네. 새누리당은 지금 정부가 뭘 안을 내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 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걸 따져 협의를 해서 좀 조정된 안을 내야 될 텐데 네. 그냥 정부 안을 메신저처럼 갖다 놓고 무조건 하자고 그럽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가치가 있는 법안인지 옳은지 그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예측도 해보고 말이죠. 네네.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 이목희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물론 비정규직법 보냈지만 그거 받지 않고 노사정 협의체를 열어서 협상도 해서 현실 가능한 네. 안을 만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지금 꼭 좋은 법이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 네. 이런 논쟁의 장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그마저도 없다 이런 비판을 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저 일부 강경파들이 네, 당시 법안이 뭐 문제가 많다, 뭐 악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정부 당국이 근로 감독을 열심히 하면요, 실제로 비정규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전문가들도 네, 그 법안이 어쨌든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강경파, 비타협주의자 이렇게 못 받고 치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 기를 죽이면서 자신들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것을 면피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혹이 왜냐하면은 제가 국회의원을 뭐 1년 한 게 아니라 지금 8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해온 행보를 보면 알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저한테 뭐 하는 얘기를 제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정은 정책위 의장 만나서 네, 아주 합리적이고 그분 그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랬거든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 물론 보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제가 어찌됐든 뭐 반대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은 양해해 네. 주시고요. 정책 노선이 의원님의 정책 노선이 정의당과 닮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그런 지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의 정책 노선과 새누리당의 정책 노선도 100% 틀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러나 뭐 전 정의당과 제 생각은 총체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점이 있더라도 네. 접근 방식에서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이고 네.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점 뭐 이런 것이 같을 수는 있지만 접근 방식 법을 또 아니 풀어가는 어떤 정책 노선 중에서 일부는 같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사실은 같은 부분도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관계없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쟁점 법안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회의에서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국회가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좀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네.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주장은 진선진미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모조리 틀렸다고 하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정치라는 것은 누가 진선진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화 토론을 통해서 타협해 갈 일이지. 지금 내놓은 법안은 진선진미하니까 여기서 이걸 무조건 통과 안 시키면 역사 심판을 받는다. 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용어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 박 대통령은 끊임없이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노동개혁 법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또 민주노총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또 정의당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노동개혁이다. 전반적으로 사실 내용을 보면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안들.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개혁이라고 방점을 찍는 것인지 그것도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청년들의 생존 문제를 세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략적 흥정행이 되거나 또 어떤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 국회 안에서 이 노동오법을 둘러싸고 정략적인 흥정이나 뭐 거래가 이런 수단이 되고 있나요? 우선 노동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요. 네. 두 가지 점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자들의 지위가 개선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네. 이게 합쳐져야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노동관계법을 보면요. 네. 산업재해보상보건법을 제외하면 이런 제가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그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아스라이 멉니다. 제가 사실은 젊은 날을 모두 바쳐서 노동 문제를 공부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걸 자꾸 청년들의 생존이라고 하는데 네. 청년들의 생존 등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청년 이 생존 법안을 한다고 해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는 뭐 상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 흥정이라고 말씀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런 노동관계법에 문제가 많다. 이거는 노동개혁이라기보다는 개혁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스탠스에서 우리가 무슨 정략적 이익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옳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략적 흥정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다수 노동자 대중이 이런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탠스에서는 다수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강령과 정책에 맞는 일입니다. 네, 그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냐. 그때 임시국회를 열어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각 시작해서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누가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저께 저희들이 공청회 지금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그거는 심사도 곤란하다고 했던 기간제법, 파견법 이거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상임위를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12월 2일 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어쨌든 합의한 후 처리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열심히 어제도 사실은 필요한 상임위가 지금 현재 상임위가 필요한 환노위 산자위입니다. 그걸 다 열어서 사실은 상임위를 열어서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지난 12월 2일 했던 2+2 회동 대표 원내대표 간 회동의 그 합의 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열심히 법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고 논의 중인데 그거를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 쟁점 법안 처리 때문에 그 밤잠을 못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여러 언론의 속보로도 지난 금요일에 전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상황은 국회의장에게 빨리 이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의화 의장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네. 오전 조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접 정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네. 몰랐습니다. 예, 실제 뭐 그 3-4번 정도의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 법안의 처리를 요청하고 네. 당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치의 일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 전화해서 이 법을 처리하라. 우선 정의화 의장이 말씀을 했듯이 네, 이건 직권상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자꾸 우기는 것은 정의화 의장 보고 법을 만드는 그 우리 입법부의 대표를 보고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정의화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지당하고요. 네. 물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에게 전화해서 업무 협의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직권상정을 해달라. 네. 뭐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 삼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서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성공 또 민생을 위해서 쟁점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실제로 정의화 의장 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게 맞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국회 상황 관련해서 참 박근혜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직권 상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 전화해서 요구하는 이런 상황. 이게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없었던 현상 아닌가요? 저는 적어도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YS 이후로는 예, 예. 아마 처음 없지 보는 않았을까. 처음 예. 빚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아니,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나 대략 미루어 보면 음. 그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김영삼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네. 자, 앞서 그 지난 12월 2일 2+2 회동 합의 후 처리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그 의원님께서는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 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바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좀 그 와전이 됐는데 효력이 없다, 거부한다가 아니고 네. 문제가 많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우리가 입법전략회의란 걸 월요일 날 문재인 대표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가 보도되고 난데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들도 항의를 하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제1야당 입법전략회의를 한 결과가 새누리당이 원하는 무엇을 얼마만큼 내줄 것인가만 논의하는 것이냐. 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중점 법안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무엇을 얻어올 거냐 이런 건 왜 하나도 없느냐 네.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죠. 네. 정당한 항의죠.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거 좋은데 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건데 네. 그렇게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게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 맞교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가 와전됐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걸부터 얘기하자고 한 것은 논의의 순서상에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이 노동오법 이외에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쉬운 해고로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저희 방송에서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께서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재 와 있는 노동오법 이거 말고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정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준비하는 게 저성과자 해고. 네. 예를 들면은 평가를 성과가 낮은 사람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런 사유로 해고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고는 뭐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그 사용자 입장에서 저 노동자가 성과가 적다.
뭐 이렇게 해서 해고할 수 없는데 이거하고 지역규칙 변경하고 이걸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마 짐작컨대 연내에 네. 이것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되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이 올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저성과자의 해당자는 아마도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상근 간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뭐 1년, 2년 이렇게 상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성과자의 타깃이 돼서 결국에는 이것은 노동조합을 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 뭐 이런 걸로 활용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 점도 좀 네. 같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긴 않지만 어쨌든 그럴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우선 그걸 떠나서도 네. 노동조 간부 입장을 떠나서도 예컨대 무슨 누가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네. 공정한 잣대로 아주 공정한 잣대로 사람이 일을 평가하는데 100% 공정한 잣대가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성과자를 평가해서 해고한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옛날처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서 이 직장을 나오면 저 직장을 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직장을 나오면 정말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정말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고용이 불안한데 네. 얼마나 더 불안으로 가야 합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고용 불안에 50대뿐만 아니라 20대 심지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도 희망퇴직서를 갖다 주고 쓰라고 하고 거부하면 또 이렇게 그 벽 보고 뭐 회고록을 작성하게 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는 거니까요. 정말 심각한 고용 불안 시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올해 핵심 개혁 과제 성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 자유무역 혁점, FTA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할 때 올해 이런 제도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실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무원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건 뭐 예컨대 정부 재정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은 이건 노사 자율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자꾸 청년 노동 고용 창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했으니까 청년 그 절약되는 돈으로 청년 고용을 할 것이다. 지금 실제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별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없고요. 전문가들도 이게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상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면 빛을 극대화하고 그림자를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FTA나 한중 FTA로부터 피해받는 이런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지원 대책을 세워서 뭐 전혀 손해가 없게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말로 그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 당장 오늘 쟁점 법안 데드라인입니다. 실제 네. 오늘 또 2+2 회동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네, 네. 이제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전망은 좀 네.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오늘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김정은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새누리당이 양보를 좀 하면 합의될 수 있는 사안, 네. 새누리당이 골격을 좀 바꿔줘야 될 사안,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제가 파악한 새누리당의 스탠스로 보면 오늘 그 2+2 회동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현재 기간제법, 파견법 그걸 그대로 주장하는 한 네. 이거는 우리 당의 무슨 강령 뭐 기본 정책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이건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 그런데 그런 뭔가 새누리당이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면 네. 뭔가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서 뭘 이런 조정과 수정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 지금 새누리당의 스탠스를 보면 합의는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컨대 그럼 12월 31일로 네. 이 본회의 회기를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아니, 본회 얘기는 1월 8일까지입니다. 네. 저나 우리 당의 입장은 네. 뭐 정의화 의장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12월 30일이 결국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네. 저희들은 1월 8일까지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당연히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해가겠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만약에 우리는 회기를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저렇게 정부가 낸 법안을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 네. 이런 태도를 고수해서는 어떻게 이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새누리당이 네. 정말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제발 좀 듣고 좀 입장을 바꿔주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기간은 연장해서 논의할 수 있다. 네, 1월 8일 뭐 이후에도 우선 뭐 연내 처리 꼭 뭐 불가능하다 하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이 법안의 쟁점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물론 말씀해 현재 주셨습니다. 중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합의되는 부분부터 처리하고 그게 다 도움이 된다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합의되는 부분부터 처리해 가면 될 텐데. 순차적으로. 그러면 왜 모조리 일괄 처리를 또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게 옳은 건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그걸 좀 여쭈려고 했는데요. 지금 뭐 그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 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컨대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도 노동오법을 좀 나누어서 기간제 파견법은 절대로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재법이나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은 좀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5개 법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네. 약간 고치면 될 거고요. 네.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은 네. 정부의 안에서 노동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불이익이 더 크다. 예. 예. 그러면 그걸 똑같이 계량할 수도 없고 똑같이 못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런 노동자들에게 불이익되는 부분을 좀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건 뭐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 가능한 거고요. 네.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은 이게 균형이 매우 불균형입니다. 네. 예, 그런 점은 새누리당이 좀 새누리당 의원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에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당이 굉장히 혼미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임내연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탈당이 계속 하루에 한 명씩 있는 방향으로 또 권은희 의원이 오늘 내일 중에 탈당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호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계속되면서 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가 내달 말쯤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비주류 핵심 관계자인 김한길,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도 제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이 좀 그 탈당이 멈추고 탈당 행렬이 멈춰지고 좀 당이 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저는 그게 무슨 공개된 회의가 아니라 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한 얘기일 텐데 그 진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흘러나오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당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당이 가야 할 길, 정부 여당의 실정에 맞서서 우리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네. 그다음 혁신의 인프라, 예를 들면 우리 혁신이가 만든 혁신안,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혁신안 이걸 모아서 혁신의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만 있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필요한 각종 기구를 만들고 위원도 선임하고 해야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는 총선 지도부를 새롭게 만들고 그 총선 지도부가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가야 한다. 저는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생각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당을 안정시키고 혁신의 인프라를 이거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땐 다음 달 초 정도면 거의 끝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달 중순쯤에 그 총선 지도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총선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총선 지도부라고 하시면 공동선대위 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대위원장? 지도부라는 것이요. 네. 꼭 선거 캠페인만 하는 지도가 아니겠죠. 그 지도부는 네.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걸 종합하면 비대위 플러스 선대위 뭐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비대위 플러스 선대위. 네. 예. 자,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그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분당 사태로 가고 야권이 둘로 나뉘어지면 사실상 내년 총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사실 지난 대선 상당히 선거에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전략가로도 유명하신데요.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면 네.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 지역에 네. 반노 반문 정서를 가진 무당층들이 지금 안철수 신당 지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다른 부분은 친박이면서 무당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면서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안철수 신당에 지지하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도 네. 새누리당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우리 당 지지도는 거의 변함이 없고 네.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분석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구조로 계속 간다고 하면 네. 수도권에서 네.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곳에서는 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야당 참패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뭐 새정치민주연합,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 무슨 정의당, 또 무슨 신당 이렇게 있으면 네.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곳에서는 야권이 참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지금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좀 똑바로 해서 예. 정부의 실정이 있으면 견제하고 좀 우리 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좀 좋은 정책도 내놓고 그런 뭐 성과도 내놓고 네. 그리고 총선을 잘하고 대선에 가서 승리해라. 네. 그런 비전을 내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야권의 지지자들이 야권이 통합해서 총선에서 이겨라 이런 강렬한 요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렬한 요구, 정치인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치를 하는 기반이 당원과 지지자인데 네. 그 어떻게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2월부터는 우리 야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월부터요. 뭐 네. 시점을 정확히 잡긴 뭐 어렵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선거 가까이 올수록 한 2월부터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야권이 변화를 강제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의 변화가 강제된다는 것은 대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뭐 신당에서 대통합 있을 수 정의당까지? 있고요. 뭐 네. 다른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뭐 가장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대통합이겠죠. 네. 그렇군요.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못 박을 수 없지만 야권 재편이 아주 큰 틀에서 진행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 정의당은 계속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통합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예. 그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다기보다는 네. 예컨대 지금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야권이 통합하고 단결하고 통합해서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바꿔달라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그게 네. 무슨 정의당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야권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각 정치 세력이 주체적 판단을 해서 대응할 일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결국 연합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파하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최근에 그 금연 구역인 국회에서 흡연했다는 비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예. 혹시 지금 흡연 중이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그 계속 그 벌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과태료. 예. 네, 과태료. 예. 요즘 네. 어떻게 문제 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저께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저하고 만나자고 제 방에 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한 10분 전인가 기자들이 대거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혹시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피세요. 뭐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당시 제 방에 왔던 기자들이 불편했다면 참 미안한 일입니다. 미안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조선일보도 나고 TV조선에서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는 사실은 제가 조선일보 기자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의 신문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억지를 따로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고 네. 이런 표현이 약간은 어폐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좀 찌질하다. 찌질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셨다는 비판은 그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아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왔던 기자들에게는 그 중에 뭐 담배를 피시는 기자도 있고 안 피는 기자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방에서 불편했던 건 제가 미안하고 네. 필요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 임시국회를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거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새누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이 그동안 많이 흔들렸는데 이 당을 안정시키는 것과 한편으로
정체성과 야당성이 분명히 서 있는 당, 이걸 만드는데 제가 있는 동안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야권의 지지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과 야당성을 분명히 예, 하는데 예, 기여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이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해일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올 한 해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지 못한 채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갔네요. 한 해가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이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요. 옷이 되게 네. 완전히 크리스마스 옷인데요, 진짜? 아니, 제가 니트가 왜 이래 막 아니, 녹색과 빨간색. 그거 내가 전문인데 막 뺏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옷이 딱 지금 지금 이거 그대로 파티 여기다가 복장이에요. 여기다 네. 이렇게 빨간색 뭐 하나만 꽂으면 루돌프? 루돌프. 아니 제가 사실은 니트가 너무 이뻐요, 이 진짜. 니트를 그 세일을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랬더니 이뻐요. 우리 딸이 크리스마스 스타일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딸이랑 엄마랑 같이 입고 다니는 진짜. 나 왠지 놀림 받는 기분이야. 아니 진짜 에? 이뻐요, 이뻐. 멋있어. 굉장히 댄디하게 입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파티 가세요? 홍대 앞에? 아니. 깜짝 놀랐네. 네. 돌이켜보니까 2015년 뭐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 경제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무디스 평가가 좋다, 뭐 신용 등급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뭐 한숨만 터져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신흥 국가들의 경기 둔화 뭐 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서 특히 중국 때문에 우리 네. 수출 굉장히 후퇴했고 또 여러 경제 지표 굉장히 많이 추락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신다고 그랬어요. 한국 경제 2015년을 관통한 키워드 3. 셋.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최경환이죠, 뭐. 최경환. 연말에. 두두두두두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예. 최경환. 네. 이번 이제 바뀌었죠. 그제 네 인사가. 네, 인사가 났잖아요. 우리 그분께서. 네. 참, 근데 참 그분께서, 그래요. 어제까지 부총리 하다가 내일 출마해서 막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게 바로 그렇게 갈아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자기 말년 병장이라고 언제든지 제대증을 달라고 그렇게 청와대 쪽에 말씀을 하시더니만 네. 결국 이제 받았네요. 제대증 받고 유일호 이제 장관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팀을 이끌게 됐는데 유일호 장관이 아마 그 나중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정말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대라고 하시는데 그 군대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가라 그래도 네. 절대로 군대는 다시 가지 않겠다 이런 건데
부총리는 언제든지 다시 가고 싶은 자리 아닐까요? 제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그렇죠. 인턴까지 무슨 특혜 채용 이런 것까지 다 의혹까지 불거 틀어놓고 그렇죠. 뭐 이제 와서 마치 정말. 무슨 굉장히 힘든 뭐 고난의 시기를 보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맞습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 그래요. 어제까지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오늘부터는 선거운동하는 국회의원 후보다. 이런 분들을 또 찍어주겠죠,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여튼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전 부총리가 됐죠. 네. 이분이 하여튼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진짜 온 나라가 뒤숭숭했고 또 최근에 저희 오마이TV가 아주 생중계를 했지만 뭐 다른 공중파는 거의 뭐 무시한 그런 청문회도 네. 그렇게 보면 여전히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해결될 김이 안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경제 구원 투수라고 해가지고 딱 올랐었거든요 작년.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나름대로 뭐 자기가 새로운 어떤 한국 경제라는 이 어려운 배에 올라타서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그 배를 이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면서 막 그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왔는데 네. 결국은 지나고 보니 1년 반 지나고 보니 이젠 뭐 좀 국회의원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나고 보니 정말 참 허망하게 짝이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껏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왔던 길을 계속 가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경기 한번 살려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핀 건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 지표가 추락했다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최경환 부총리가 아주 장담한 게 있어요. 3%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 아, 그랬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목표 3.1%라고 네. 그리고 그런 그 경제 전망치 무슨 뭐 그다음에 경제 정책 발표할 때마다 꼭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부 안에서도 나오는 게 2.78 뭐 어떤 후반대 정도로 네. 잘해야 2.7%.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 기재부나 이쪽 그 간부들 얘기 들어보면 좀 얘기는 돼요. 뭐 얘기는 뭐 해명할 얘기는 해요. 뭐라 하면 뭐 메르스 때문에 해가지고 뭐 그때 소비 엄청 침체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살리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거기에 뭐 추경 예산하고 막 했는데 그나마 이 정도 한 게 어디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메르스도 뭐 우리 그 장 부장님 그동안에 꾸준히 팟짱에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메르스가 이게 정말 정부의 무능으로 사태를 키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때 이 지방자치단체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막 나서서 막 밤에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죠. 맞습니다. 10시 넘어서. 네. 네. 막 메르스 확산 방지 위해서 술 먹고 집에 가는 기자들을 다 불러 세웠죠. 그렇죠. 투덜거리면서 또 네. 돌아가고 막 네.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서울시가 직접 나서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은 없고 서울시가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돌고 결국 메르스는 어떤 잡긴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메르스는 잡긴 잡았지만 그 메르스가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았고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그런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그리고 정부의 어떤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문형표 장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돌려받기 인사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그러니까요. 또 정말. 이력서를 넣고 거의 사실상 내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맛이 정말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누가 저한테 하라 그래도 못하지 않을까요? 김종철 부장님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내가 뭘 망쳤어. 근데 또 나오라 그래. 나갈 수 있어요? 야 진짜. 그 문영표 전 장관이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 이사장의 그 원선 나 그게 듣고 네. 야 정말 이 정부 사람들은 얼굴에 진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 회전문 인사 항상 비판 많이 하고 그랬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뭐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도 그때도 항상 철면피 인사 그랬는데 여기는 철면피가 한 두세 개 더 되는 것 같아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강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또 어디예요?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미래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그러니까요. 수백조 원의 돈을 갖다 만짝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그렇죠. 분인데. 공적연금의
어떻게 보면 뭐 최고 사령탑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참 이런 분이 또 과거 가서 미래- 어떤 일을 하실지 참 걱정입니다. 근데 그나저나 한국 경제 굉장히 어둡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수출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수출도 뭐 올해 그 지표를 보니까 올해 첫 달부터 쭉 줄어들기 시작하더니만 11월 달까지 네. 지금 이제 12월 아직 안 끝났으니까 11월 달까지 지금 지표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결과적으로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이 마이너스인 데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은 지금 올해 연간 교역 1조 달러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네네. 정부 쪽에 좀 해명을 좀만 들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 지금 뭐 나라 밖에 뭐 중국 그다음에 뭐 세계 어떤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이 네. 저성장에 좀 침체 국면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국가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글쎄요, 꼭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까지 성장률이 생각보다 과거 정부 내지는 뭐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네. 중국이 굉장히 경기가 경착륙 좀 심각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고 네네.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또 폭락했어요. 중국이 막 부동산 거품 터지고 막 구조적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한국이 되게 중국, 미국 이쪽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네. 수출이 25%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되게 힘들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곧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뭐 한국은행이나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그 KDI 네. 한국개발연구원이나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주요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아마 성장률이 3%는 안 될 것이다. 2%뭐 중반 뭐 후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만 아니다. 우리는 3% 갈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뻥 헛 뻥만 치고. 헛질만 한 거예요. 헛발질. 예, 그러니 경제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시각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출이나 내수나 전반적으로 경제가 꼬꾸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군요. 되는 굉장히 헤맨.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제 정책의 헤맨 한 해였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한국 경제가 수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럼요. 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 굉장히 중요한 전망치인데 이것도 막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보면 핵심은 어찌됐든 막 경기 부양에 막 그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네, 막 네. 수치를 아무렇게나 활용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거기 또 핵심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경기 부동산 빚내서 집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런 침체된 경기를 그나마 살리고 국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좀 오르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려고 막 애쓴 거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희망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가를 부양한다거나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가를 부양하려면 네. 시중에 돈이 풀려야 되잖아요. 시중에 돈이 풀려야 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정부도 별로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터졌어. 메르스 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 그 기획재정부의 뭐 남산 출장소라고 하는 한국은행을 이제 옥죄입니다. 야, 금리 좀 내려봐. 금리 좀 내려서 빨리 좀 시중에 좀 돈을 좀 풀게 좀 해봐. 그렇게 압력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금리를 2번 내리고 올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원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통화 당국의 통화 특히 금리에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한국은행 독립기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국은행법으로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그 독립성이 중요하거든요.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런 일들 불구하고 계속 그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 통화 당국에 압력을 넣습니다. 야, 뭐 금리가 이대로 대놓고는 내리라고 말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 금리 수준이 이대로는 안 될 텐데라는 식으로 이 정도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간접적으로 사실상 압력을 넣게 되는 거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시중의 금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미리 알아버리고 거길 믿질 않습니다. 아, 청와대 경제수석의 워딩, 기획적 최경환 장관의 말에 따라서 모든 막 돈이 흐름이 확 바뀝니다.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각자 이게 국회와 청와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청와대 네.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말이 안 순서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직권상정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버젓이 해요. 그나마 정의화 의장이 버티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근데 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그런 분이 예컨대 그때 정의화 의장하고 경쟁했던 황우여 부총리 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됐을지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정치 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될 한국은행 총재한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 금리를 두 번씩 떨어뜨리고 참, 결국은 지금 금리가 1.5%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네. 이 한은의 1.5% 기준금리는 거의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던 사상 최저 금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0.1%.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은행도 아마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아마 내년쯤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여하튼 그런 금리 부분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됐지만 결국은 정부나 하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최저로 떨어뜨리면서 시중에는 돈이 그만큼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좀 더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 거죠. 네. 그만큼 가계빚도 커지게 되고 지금 실제로 가계빚이 1,200조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통화당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부는 이제 최경환 팀이 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하나의 예산을 갖다 올해도 이제 통과가 됐지만 내년 예산안이 그 예산 이외에 별도의 추가 경정 예산을 아주 그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돈을 찍어내거나 또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작년에 메르스라는 아주 좀 특별한 사태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용인이 됐지만 사실 이 돈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그 정부가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예산에 추가로 그렇죠. 돈을 만듭니다. 맞아요. 네, 올해 7월 달에 1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또 추가로 돈을 만들어서 풉니다.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추가로 또 예산을 만들어서 11조가 넘는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 누가 썼어? 그래서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조사해야 돼. 이거 털면 다 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값이 좀 올랐잖아요.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또 그다음에 막 그 건설사들이 막 분양 아파트를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건설 경기는 올라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내 자산이 당장은 우리 집값이 올랐네라고 느낄지 몰라도 이 집값이라는 것이 팔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내 손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이게 내 돈이 정말 되는 것이지 사실상 거의 뭐 50% 이상씩 은행이랑 빚져가지고 샀는데 많게는 70% 80%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죠. 그리고 돈도 사실상 그 은행 돈이고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거기다 또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말까지 이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상대로 해가지고 개별 소비세율 이게 5%였는데 3.5% 1.5% 포인트를 내렸어요. 경기가 너무 안 살아나니까 네. 야 정부가 거둘 세금까지도 좀 깎아줘서 물건 좀 사라.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도 우리도 얘기했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뻔 따가지고 뭐 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만들어서 뭐 정부가 직접 뭐 산자부 장관 뭐 망했잖아요.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막 네, 하고 다니고 아무도 안 사고. 정말 정부가 와서 이러면 하고 싶은 소비 의욕이 감퇴돼. 이게 진짜 네. 2015년에 한국 사회에서 장관이 나서서 막 백화점 돌아다니고 정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여튼 인위적으로 하여튼 막 돈 풀고 하니까 소비는 좀 약간 살아나긴 했어요. 소비 그 심리 자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또 일부 소비가 올라서긴 했습니다. 뭐 아니 돈 싸게 빌려주고 또 세금도 깎아주고 가격도 떨어뜨려 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못 사면
손해죠. 왜냐하면 다시 세금은 오를 것이고 금리 오를 것이고 돈 구하기 힘든데 나중에 또 이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은 똑같은 책 하나 사더라도 지금은 10,000원인데 지금은 8,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내년에 10,000원 올라. 그럼 당연히 지금 8,000원짜리 사죠. 그래서 잠깐 소비가 올라요. 그런데 결국은 빚은 빚일 뿐이고 또 세금 깎아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재정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재정이 결국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카드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카드 한 개 터, 그 다음에 또 터, 그렇죠. 계속 터, 카드로 그 다음에 카드로 돌려 막죠. 막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방식인데 지금 가계부채 굉장히 심각한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내년에 우리도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벌써부터 가계 빚에 대한 경고, 우려 뭐 이런 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미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쪽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낮죠. 우리나라 지금 아까 1.5%고요. 미국은 이제 이번에 0.25%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스텝 형식으로 꾸준히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올린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만큼은 아마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년에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말쯤에 해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명확한 이제 그 어떤 그 전망치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1,200조 원이 넘는 이 가계부채가 단 0.5%, 0.25% 포인트의 기준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중금리로 곧바로 반영이 될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1억 원 빚낸 사람들 집 살 때 1억 5천 빚낸 사람들한테 0.5%포인트, 1%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게 그 당장 그 돈을 갚지 않아야 될 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이자가 100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120원이 되고 150원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당장 하루하루 내지는 한 달에 그 가게 이 뻔한 조여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교육비 포함해가지고 뻔한 돈인데 네, 들어오는 생활비도 돈은 해야 뻔하고 근데 나가는 돈만 갑자기 많아지면 당연히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추락하는 한국 경제 아주 위험한 뭐 학자들 일부는 특히 이제 케인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제2의 IMF 온다. 네. 나라 망하게 생겼다.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최경환 경제팀 책임 안 지고 그렇죠. 출마해서 난 몰라. 안 몰라.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 상황이 제대로 대응 못하고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이제 국회의원 후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유일호 장관이 이제 거의 이제 사실상 폭탄을 안 하신 것 같아. 막판 돌려막기 폭탄을 유일호 장관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아니 유료는 안 나가나 보죠? 이분은 평생에 장관 한번 하시는 게 또 꿈이었대요. 그럴 수 있고 자기도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러다가 내년 4월 앞두고 나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 지금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번 올해 말까지 아마 이제 지금 노동개혁 입법 그다음에 뭐 경제활성화법 이거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엊그제 최경환 부총리 자기 퇴임하기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이거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곧장 망한다. 아니 그럼 남아서 이걸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술말을 하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면 책임감을 가지고 남아서 이걸 끝까지 처리를 해야지. 아마 유일호 장관 나가. 유일호 장관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당신 이거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라. 나 이거 나 못한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나 뭐 안 받아 막 그럴지도 몰라요. 둘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진짜 정부가 그 장 부장님 그동안 꾸준히 이 팟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노동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자체가 되게 또 난센스예요. 정말 그 진짜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진짜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충분히 해고 지금 충분히 얼마든지 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두산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 엄청나게 사람 자르고 있는 거. 어떻게 신입사원 입사한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희망퇴직서를 갖다 진짜. 디밀어. 그러니까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밀어 인터뷰도 아니고 그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해고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그리고 또 대기업들 규제 정말로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얼마나 많이 풀어줬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 심지어 뭐 민주정부라고 했던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 많이 풀어줬어요. 그나마 경제를 살리자는 명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 10년새, 5년새 이렇게 많이 살아났을까? 불평등이 더 커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맞아요. 양극화가 심각해졌고 그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임금 불평등. 이게 나중에는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돼서 그럼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재벌들한테도 손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니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돈이 있어야 술도 먹고 아, 그럼요. 옷도 사고 아, 이런 거 그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회식도 하고. 근데 네. 당장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갈등이 크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갈등을 어제 그렇죠.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렇게 식당가를 쭉 갔는데요. 네. 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요일 오후인데도 자리가 너무 많아서 좀 지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식당가가 많이 비어 있던데 네. 얼마나 심각한 경제 상황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하면은 오늘 밤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끝이 없어. 네.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역시 올 한 해도 삼성, 롯데, 두산 재벌 얘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네. 저희 진짜 우리나라 이 재벌들은 정말 우리 경제 기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뉴스거리. 이들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기자들. 그렇게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 말에는 대한항공의 그 조연아 땅콩, 땅콩으로 마카다미아. 그걸로 정말로 전 세계적인 진짜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죠, 이분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도 아마 이분 어디 집에 계신가요? 집에 계시죠. 네, 대한항공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재판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죠. 올해는 롯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격호 그렇죠. 회장을 둘러싼 이 형제 브라더의 난이 있었죠. 분쟁. 이거 정말 이 5위예요. 제 이분들이 근데 그 언어 때문에도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말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니까요. 일본어로 이분들이 재계 순위 우리나라 5위입니다. 5위 안에 있는 재벌 롯데그룹이 신동주와 신동빈이 형제. 그다음 신동빈과 아버지인 신격호 부자. 형제와 부자의 이 진짜 눈꼴서 나온 이 진짜 경영권 분쟁으로 아주 올 한 해 또 시끄러웠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신동주 우리가 그 SDJ 뭐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SDJ.
좀 무슨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동주. 코퍼레이션만 뒤에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이 회사를 통해서 하여튼 지금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신동주 부회장의 이 반란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스코어 보면 하여튼 실패한 걸로 나오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신동주 부회장은 앞으로도 아마 내년에 계속 이 롯데 경영권 가지고 아버지 신교코 회장을 등에 업고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죠. 그분도 뭐 한 번도 자기가 평생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올해 나와가지고 국회 처음 와봤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한국말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뚜벅뚜벅 막 한국말로 대답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것이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또 롯데 개혁하겠다고 국민 앞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 재승인 탈락했죠. 그렇죠. 경영 상황도 별로 안 좋죠. 형과 아버지는 계속 경영권 문제로 지금 시비 걸죠. 그러니까 뭐 올해 롯데는 정말 솔직히 이 부자와 형제들끼리 이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는 가장 피해자는 소비자들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그렇죠. 무슨 죄예요? 예. 정말 힘 쫙 빠지고 하여튼 내년까지도 이 롯데 사태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두산은 황당했어요. 그렇죠. 이 회사가 사람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입사원한테 못할 짓을 했더구만요. 그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두산 베어스예요. 페넌트레이스 그 우승은 못했는데 네네. 한국 시리즈에서 그 삼성을 이겼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해가지고 그 잠실구장에 엄청난 두산 팬들과 함께 엄청난 광고 입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입간판에 사람이 미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잘랐어. 막 그 많은 그 두산 팬들 솔직히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 팬들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올해 관중이 700만이 넘었대요. 거의 8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4천만, 5천만 빼면 엄청난 그 대중 스포츠인데 거기서 두산 베어스는 되게 팬심이 되게 두텁고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미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사람이 전혀 미래가 아닌 거죠. 그냥 다 자르는 거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 그 건설부터 해가지고 중공업 이쪽에 그동안에 올해 초부터 계속 두산은 그 구조조정을 해왔어요. 사람들 계속 잘랐고 사람들도 계속 나갔고. 근데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된 거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적자가 나서 물론 희망퇴직을 받겠죠. 네. 그리고 회사가 일정 부분 구조조정 내부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입사한 지 한 2년도 안 된 그런 신입사원들한테까지도 희망퇴직서를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안 내면은 저기 뒤에 처박혀가지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아니 회고록을 왜 써요? 신입사원들이 그게 말이에요. 몇 년 다녔다고 회사를. 그러니까. 네? 회고록 정말, 쓰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정말 핸드폰 다 뺐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새내기로 진짜 부품 꿈 안고 진짜 남들 재벌에 입사했다고 그렇죠. 얼마나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막 그럼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또 주변에 또 술도 많이 샀을 거야. 그래, 요즘 너 워낙 좋은데 취직했으니까 그렇죠. 술 사라. 요즘 일자리 찾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가 재벌 들어갔어, 대기업 들어갔어 가지고 술도 많이 샀을 텐데 당장 명퇴 신청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씁쓸할 것 같아요. 씁쓸하죠. 네. 근데 진짜 이거를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 두산 인프라코. 예. 그래서 박용만 두산 회장이 워낙에 지금 여론이 안 좋고 막 누리꾼이 막 폭발하고 막 두산 베어스 포함해가지고 막 팬들도 난리 나고 치니까 뒤늦게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신입사원들 명태는 우리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과연 그게 뭐 회장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놓고 명태는 안 받겠죠. 하지만 이미 상처를 입은 그 많은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구나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죠. 그렇죠. 언제든 나를 자를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나는 언제나 해고될 수 있다. 불안해서 이런 회사 못 다녀요. 그럼요.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돈을 신입사원한테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정말 청혼의 꿈을 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한번 돼보리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거나 그러니까 다름이 없죠. 회사가 부실해졌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회사가 이 부실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뭐 회사를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영 실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그 회사가 적자가 나고 그러면 물러나기도 하고 또 경영진이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또 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두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경영 실패를 과연
그 오너나 경영진들이 책임지고 있는지 자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밑에 직원들, 노동자들, 신입사원, 심지어 신입사원까지 그런 잘라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정말로요. 그렇게 한 수백 명씩 잘랐거든요. 네. 그렇게 자르면 당장 그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흑자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 수백 명씩 자르면 당장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죠. 그럼 소비자들이 안 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부실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치가 엉망이니까 사회 전반도 그 이상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이런 게 횡행하고 판치고 그러니 뭐 재벌 대기업에 얼마나 관료주의적으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함부로 하고 인권 침해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큰 회사들이 좀 곳간에 인심을 그렇죠.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도 많이 하고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뭐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 뭐 이런 이미지도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맞습니다. 갑질하고 있고 단가 후려치고 있고 오너 일가가 잘못한 거 전부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게 하고 그렇죠. 결국 우리 경제 좀 먹는 좀비들 아니야? 어떻게 이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좀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좀비들이 많으니 비엄프지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비엄프지. 네? 비프를 언제 한번 좀 비프 스테이크라도 먹을까? 그러니까 방금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그 코너 이름이 비즈니스 언프렌들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재벌들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면 정말 그 고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생산성 포함해서 경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좀 선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당장 지금 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해, 이익, 욕심, 오너 일가였던 그런 부분들만 챙기다 보니까 너무 그 경제가 지금 한쪽으로 쏠리고 피폐화되고 있고 또 그 삼성, 현대차 이렇게 일부 재벌로 경제가 이렇게 딱 쏠림이 크니까 이 회사를 책임지는 3세들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정의선 부회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3세, 4세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임원들, 직원들 다 잘리면서도 3세, 4세들은 다 이미 승진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경기가 뭐 금수저. 금수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야? 자신들만 승진잔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 좋습니다. 뭐 그 3세들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셔서 경영 잘 해가지고 경영 능력 좋아가지고 다시 회사 살리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분들 3세들의 경영 능력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 이런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쏠림, 재벌 중심이었던 이런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안전장치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실하고 이것이 정부나 국회 이런 것 이쪽에서 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비호하고 계시죠. 그렇죠.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주장하는 관심 법안들 이게 지금 야당하고 계속 충돌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뭐 기업 뭐 규제, 기업 뭐 원샷법 포함해가지고요. 이래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뭐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이런 규제들은 이미 많이 풀어왔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노동개혁 입법 마찬가지도 이것마저도 정말 그 여기서 더 풀게 되면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나 그 직원들 내지는 그 종업원들 내지는 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정말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이해가 뭐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런 정부나 국회나 이런 쪽에 이런 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국민이나 전반적인 어떤 그 한국 경제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따지고 있고 지금 뭐 삼성, 현대차 뭐 전보다 분명히 글로벌화된 기업 됐고 매출도 좋아지고 했지만 자국적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본사만 여기 있고 삼성의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삼성, 현대차도 60% 이상이 거의 해외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공장 짓고 고용을 창출해야 될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해외 베트남, 뭐 브라질 뭐 이런 데 다 공장 짓고 미국 공장 짓고 그쪽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고용 부분에서 이런 부분 거의 뭐 창출 별로 없죠.
그렇다고 뭐 굉장히 그 기업들이 지금 삼성, 현대차 일부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 따라오는 거 보세요. 뭐 노키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제 와서 계속 규제 풀어달라, 뭐 노동법이나 바꿔달라, 뭐 그러면 지금 기업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정말 그 마음으로 회사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아휴. 여보시오, 그게 가능이나 한 거요. 이렇게 지금 한숨 쉬시면서 애청자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기업도 사회도 또 국가도 바르고 건전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데 지금 보면 뭐 민주주의 기초 다 무너지고 있죠. 온 군대에서 정말 다 하향평준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까지도 이렇게 그 특정 집단 재벌 대기업들만 잘 살고 나머지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이 더 열악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지금 정부가 막 엄청나게 광고하고 때린 게 그거 아니에요? FTA 자유무역협정 중국하고 뉴질랜드하고 베트남 그 막 또 그 시끄럽게 하면서 결국 발효됐다고 엄청나게 광고하고 또 막 선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포함해가지고 FTA 체결한 나라가 50개가 넘습니다. 50개가 넘 그렇게 넘겨? 그렇게 많이 필요? 저희 2006년, 2007년 뭐 그때부터 저도 그 거의 10여 년 전에 그때 한참 한미 FTA 가지고 저희 막 그 취재하고 할 때 정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도 FTA 그 체결하면 경제용도 넓어지고 당장 지금 우리나라 GDP 수출 엄청 높아지고 지금 10년 정도 흘렀잖아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 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FTA 효과 있나 없나 이거 정말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FTA 체결했다고 좀 선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 한다고 좋아해서 좋아할 기업들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 현대차 말고 다른 데는 중소기업들은 맞습니다. 특히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 FTA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말로 이게 정말 그리고 농민들만 진짜 죽어나지 우리 국민들 중소상공업 상공인들 그다음 자영업자들만 죽어나지 정말 이 FTA만 이렇게 체결한다고 해서 뭐가 나을지 정말 답답하죠. 정부는 이것만 가지고 뭐 또 선전하고 그렇죠. 정말 국가의 이익이 뭔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벌들의 주장 그 심지어 재벌들이 주장하는 법들을 통과 안 시킨다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근데 참 국민들은 그 일하느라고 잠잘 새가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 김윤상 팀장 섀도우 킴 일주일에 90시간 일해요. 눈가에 섀도우가 깔려있어요. 아이섀도우가 필요 없네. 진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게 한쪽 정말 그 어려운 다수 국민들의 이익에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좀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 이런 건 좀 그 요원해졌다. 앞으로도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꿀꿀한 연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죠. 네, 즐겁게 파리하시고요. 김종철 부장님은 연말 어떻게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새해는 계획이 뭐예요? 새해는요? 새해는 아직 없습니다. 딸 하나 더 낳자? 부러워요. 그쪽 딸. 저희 딸 둘이죠. 딸 부럽습니다. 여하튼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이 팟짱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여튼 장관님 덕분에 아주 재밌게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도 또 멋진 팟짱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나와야 돼요. 뭘 또 길게 이렇게 인사하시지 마시고. 그 새해는 좀 쉬었다 오시려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올 1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김종철 부장님 덕분에 우리 팟짱 애청자들이 경제 뉴스를 또 쉽게 특히 재벌가의 뒷이야기들 이런 거 정말 재밌게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봬요.
내년에 봬요.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예, 즐겁게 또 네. 좀 더 환한 얼굴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피 뉴 이어 이런 거 안 해요? 해피 뉴?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